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후 2시 앨리스입니다. 배움의 조건, 영화로 보는 13가지 교육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광부의 아들 발레 고수가 되다 빌리 엘리어트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좀 읽어보면요. 빌리는 영국 더럼에 살고 있다. 이곳은 주변에 일찍 자리 잡은 공장지대에 석탄을 제조하는 탄광촌으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탄광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빌리는 어릴 때 엄마를 여의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 탄광 노동자인 아버지, 형 토니와 함께 살고 있다. 11세의 빌리는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피아노 치는 것도 즐긴다. 그러나 노동자의 집안에서 자라온 그에게 늘 강요되는 것은 노동자의 아들답게 강하고 거친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강해지는 것. 무엇보다도 남성다워지는 것은 더럼 지역의 모든 남자에게는 숙명과 같은 미래였다. 이 때문에 복싱을 배우고 있지만 그닥 취미도 없고 잘하지도 못한다. 그는 오히려 같은 공간 한켠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여자아이들의 발레 수업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복싱 교실 옆에서 발레를 지도하는 윌키스 선생님에게서 발레를 배우게 되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발레 학교 오디션을 받아보라고 하게 됩니다. 왕립 발레 학교 오디션을 이제 받으러 가고자 하는데 아빠와의 이제 갈등이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결국은 엘리엇의 그 재능을 알아봤다고 해야 될지 열정을 알아봤다고 해야 될지 꺾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알아봤다고 해야 될지 이제 아빠도 엘리엇을 이제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디션을 보기로 했다. 자신의 고집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빌리의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는 결국 빌리에게 져주기로 했다. 빌리에게 기회를 주어보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적어도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는 것이 그가 아들 빌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다음 문제는 돈이었다. 그는 빌리가 오디션을 보러 다녀오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해야 됐다. 결국 아버지는 필요한 돈을 위해 파업에 불참한다. 그리고 배신자라는 동료들의 고함을 뒤로한 채 탄광으로 향한다. 전 세계를 통해 그에게 이러한 치욕적 순간은 다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심지어 빌리 형 토니도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빌리는 오디션에 참여했다. 부족한 춤솜씨, 어설픈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빌리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 예술인을 꿈꾸는 모든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노동자의 아들이 합격한 것이다. 자신의 고향인 탄광촌을 떠나 빌리는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무용가로 우뚝 서게 된다. 자신을 떠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빌리를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로 대면한다. 이 안에는 어떤 교육적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이 영화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이 영화는 1984년 영국의 산업이 재구조화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들면서 영국은 미국과 함께 경제 부흥을 위한 국가 주도의 시장 자유화 바람이 일고 있었다. 이 바람을 몰고 온 지도자는 1981년 미국의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영국을 이끌던 마거릿 대처 총리였다. 1979년부터 내각을 이끌면서 대처는 레이건과 함께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을 이끌었다. 두 지도자는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으로,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이끈 주인공들이 되었다. 국가적 특징이 있기는 했지만 이 두 이데올로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풀어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기업에 의한 자유경쟁을 통해서 강한 기업만이 냉혹한 시장 질서에서 살아남도록 하였다. 효율성을 통해 최대 이익을 올리는 기업을 추구하도록 국가는 사회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했던 규제를 풀고 민영화를 부추겼다. 이런 그 신자유주의 물결이 오면서 빌리 엘리엇의 아버지가 일하는 그 탄광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고 해고가 일어나니까 이제 파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결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에 걸린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결국 엘리엇을 위해서 이 파업을 아버지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은 정말 계층이 나누어진 사회로 유명한데 그런 배경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더럼이라는 광산촌에서 누구나 우러러보는 남자 현대 무용수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빌리 엘리엇의 아버지도 왜 남자는 발레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마을의 분위기는 어땠었고 왜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배경과 마찬가지로 톤이나 빌리도 하층 노동 계급의 삶을 벗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실 이곳을 벗어난다는 일 자체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다. 오로지 자기 가족의 삶은 이전 세대가 그랬듯이 이곳 광산촌 더럼에서 이어질 것이다. 더럼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려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생존의 법칙이다.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다부진 체격이 생존의 조건이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생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하 갱도에 들어가 탄을 캐내야 하는 거칠고 고된 일을 하면서 다부진 체격과 단단한 근육을 키우는 일은 필수다. 그리고 이렇게 거친 일을 위해 모인 남자들의 세계란 나름의 규칙이 있게 마련이다. 얼마나 거칠게 그러면서도 성공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경쟁이 이루어지고 가장 남자다운 인물이 남자들의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비록 노동자들의 세계라는 것이 반드시 힘과 체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당장 주어진 일을 해내는 데 있어 남자가 남자로서 갖추어야 할 남자다움이 기준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복싱을 하러 다니는 줄 알았던 빌리가 발레 교습을 받고 있는 아이들 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빌리 엘리엇의 아버지인 제키는 제키가 서 있는 어떤 위치가 있고 빌리 엘리엇이 서 있는 위치가 있는데 항상 어른이나 교사가 학생 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학생이나 어린이가 교사와 어른 쪽으로 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완강하게 완력으로 빌리 엘리엇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이제 서서히 제키는 엘리엇 쪽으로 다 갑니다. 어쩌면 제키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지 않았을까 싶다. 노동자로서 살아오면서 생명처럼 여겼던 노동이라는 정체성, 노동조합에서의 헌신, 그리고 계급의 이해관계를 위한 단결, 단체 행동, 결코 노동자 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이 제키의 몸속에 체화된 것들이었다면 발레 무용수를 꿈꾸고 보다 넓은 세상에서 발레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빌리에 대해 아빠로서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의무감은 이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다. 파업으로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결국 제키로 하여금 평생의 신념을 내동댕이 치게 했기 때문이다. 빌리가 발레를 배우는 것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친듯이 발레에 빨려 들어가는 아들 빌리를 내칠 수도 없었다. 그가 배신자라는 욕을 먹어가며 광산의 갱도를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게 된 이유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나오네요.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제키의 변심으로 읽히겠지만 교육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제키는 노동자 계급의 테두리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리라 생각했다. 이는 자신이 노동자 계층으로 태어나 결국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 경제 구조의 한계다. 결국 학교 교육이든 사회 교육이든 어떤 명분과 수사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경로는
그가 속한 사회 경제적 구조 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정말 속 쓰리는 이야기였습니다.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기 참 힘들죠. 저는 공교육 지지자인데요. 어떤 점에서 지지를 하냐면 공적인 자금을 특정한 나이대에 있는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모두 동등하게 그 자금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너무 덩치가 큰 학교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관료제로 이루어진 그 정치가 아니죠. 교육 공무원들의 그런 위계나 조직이나 또 교육 과정이나 교과 과정이나 국가 주도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해요. 복숭아가 모두에게 맛있을 수 없고 누구에게나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어떤 교육 하나가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교육만으로 그 안에 들어와야만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음, 저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특정한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은 공적 자금으로 어떤 자신이 선택하는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참된 공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지금은 공적 자금이 학교를 통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학교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끝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럼 저자가 말하는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음, 여기서부터 볼까요? 정해진 틀에 따라 상품을 찍어내는 공장과 달리 학교와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관여한다면 적어도 학교는 학교가 처한 맥락과 상황에 밀접히 관련이 있으면서도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어야 한다. 적어도 학교에서 전달되는 지식은 그 자체로 완결된 진리가 아닌 각 개인이 추구하는 진리를 위한 인식 전환의 소재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지식 덩어리는 보다 작은 부분은 깨지고 분해되고 재조립되고 다시 만들어지면서 보다 나은 지식, 보다 나은 배움이 무엇인지 개개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학교가 단일한 권위의 공간으로 특정한 학습자의 배움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특한 배움과 배움의 방식을 가진 개인이 학교라는 공간을 늘 새롭게 만들어가고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가 사회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시공간이나 시종적인 역할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 보다 주체적인 시공간이 될 수 있는 길이다. 조금 저의 생각과 이제 유사한 것 같은데, 사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학교가 사회를 바꾸는 아이를 키워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이렇게 빌리 엘리엇 영화를 통해서 학교의 역할과 또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형 교육과정이 워낙 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초중고를 이제 거의 통과한 같은 경험을 소유한 국민들인데 음, 코로나 시대에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저기에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정말 공교육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